어머니, 파리 포위 시절의 회상. 그날 아침 나는 화가인 친구 비를 만나기 위해 발레리엥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센강에 주둔하고 있던 기동대의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때마침 그 성실한 친구는 당직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직 수병들처럼 성문 앞을 이리저리 거닐며 파리시와 전쟁에 관해,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동대 제복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화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던 친구가 놀란 기색으로 말을 하다 말고 멈춰섰습니다. 오, 저기 정말 아름다운 도미의 그림이야. 친구의 사냥개의 눈처럼 반짝이는 작은 회색 눈동자는 방금 언덕 위에 나타난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오래된 나무 이끼처럼 보이는 푸르스름한 빌로드깃이 달린 밤색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에 키가 작았고 얼굴빛은 불그스름했으며 이마가 오목하고 눈이 둥그렇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엄숙하고 우직해 보이는 작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그는 한 손에는 병의 주둥이가 비죽이 나와 있는 꽃자수가 놓인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팔로는 통조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5달 동안의 시가지 봉쇄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양철로 된 통조림을. 함께 오는 여자는 챙이 둥그런 커다란 모자와 곤궁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꼭 조이는 낡은 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두건 달린 외투의 빛바랜 레이스 주름 장식 사이로 뾰족한 코끝과 희끗희끗해진 초라한 머리카락이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자 남자는 숨을 고르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려는 듯 멈추어 섰습니다. 안개 낀 11월 말의 이곳은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급하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벽의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더니 주저주저하며 잠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장교 계급장에 주눅이 든 듯 옆에 있던 보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제3연대 제6소대 소속의 파리 기동대원인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아드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쁜 표정으로 남편에게로 갔고 두 사람은 비탈진 길가의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레리엥 산은 아주 넓고 연병장이며 요새의 제방, 보루, 막사, 참호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구름 속에 나선형으로 떠있는 이 복잡한 곳에서 제6소대 소속의 기동대원 하나를 찾기란. 더구나 이 시간이면 북소리와 나팔소리, 병사들이 구보하면서 내는 구령소리와 덜커덕거리는 수통소리로 요새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보초병들이 교대하고 기동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첩자를 개머리판으로 위협하며 붙들어오고 낭테르의 농부들은 사령관에게 탄원하러 오고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전령이 땀으로 흠뻑 젖은 말을 전속력으로 몰아 도착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수많은 연병장에서 서로 뒤섞이면서 성문 안으로 한꺼번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가엾은 어머니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 찾는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여자는 5분마다 일어나 입구로 가서 벽에 비켜선 채 연병장 안을 살그머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창피하게 만들까봐 더 이상은 감히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보다 훨씬 더 소심한 남자는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낙담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와 앉을 때마다 그녀의 참을성 없음을 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근엄한 몸짓으로 군 복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하는 조용하고 내밀한 장면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흔히 스치게 되는 무언극 같은 것에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동작으로 어떤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발레리엥 산의 무대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두 등장인물의 순박함이었습니다. 나는 맑고 생기 있는 몸짓 그리고 표정 연기를 통해 사랑스러운 한 가족사의 온갖 우여곡절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었고 진정으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트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명령을 내려서 아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달이나 지났어. 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 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소심하고 약삭빠르지 못한 데다 허가증을 얻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우선은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여보, 꿈도 꾸지 마. 발레리앙 산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마차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더군다나 그곳은 요새야. 여자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꼭 가고 말 거예요. 평소에도 아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남편인지라 그는 결국 면회수석을 밟았습니다. 관련 부서로, 시청으로, 참모본부로, 경찰서로 찾아다녔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땀을 흘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했으며 때로는 잘못 찾아가기도 하는 등 사방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부딪혔지만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도지사의 허가증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쌀쌀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등잔불 아래에서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덮이려고 간단한 식사를 했지만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가엾은 아들 녀석을 좀 더 잘 먹이고 싶어서 모아두었던 온갖 음식들을 모두 바구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초콜릿, 과일잼, 마개를 밀봉한 포도주, 그리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소중하게 보관해왔던 8프랑짜리 통조림 하나까지 가득 실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에 도착했을 때 막 성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공연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온 것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답니다. 통과! 그제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군요. 그러고는 마음이 조급해진 어머니는 지고새처럼 재빠르게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와 보조를 맞추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여보. 하지만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평선에 피어오르는 안개 저 위로 발레리행산이 손짓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 빨리 오세요. 우리 아들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다른 불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그 애가 여기로 올 수 없다면? 그때 나는 그녀가 갑자기 소스라치며 남자의 팔을 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성벽 문 아래에서 다가오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자 온 요새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정말이지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 쾌활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의 배낭이며 모포며 소총이 어머니의 커다란 모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 커다란 모자가 아들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란 걸 모르는 어머니의 모자였습니다. 잘 지내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속옷은 부족하지 않니? 나는 두 건 달린 큰 외투의 주름 장식 아래에서 그녀가 아들의 볼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입맞춤과 눈물과 웃음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어머니는 아들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쏟지 못한 어머니의 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라도 할 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가슴이 벅찼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폼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듯 한쪽 눈을 찡긋했습니다. 아내를 봐주시구려. 여자들이란 원래 그런 법이니. 그럼요, 용서하고 말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즐거움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집이에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 뭐라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니? 안 돼요. 저는 지금부터 요새에서 24시간 보초를 서야 해요. 세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로 바라볼 뿐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통조림이라도 가져가거라. 그런데 작별의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 통조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찾고 뒤지며 허둥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애처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창피스러워하지도 않으면서 눈물로 끊기는 목소리로 통조림이 어디 갔지?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조림을 찾고 나자 마지막 긴 포옹이 있었고 아들은 요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부모는 그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더구나 어머니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엿보다가 느닷없이 닫혀버린 낙원의 문처럼 아쉽게 끝나버린 이 초라한 가족 나들이보다
더 애처로운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아들이 방금 사라진 그 성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몸을 돌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남자는 우리에게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길 모퉁이까지 그들을 눈으로 쫓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것처럼 바구니를 휘두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을 몸에 꼭 붙인 채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냘픈 어깨 위에 걸쳐진 낡은 숄만이 이따금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